우리는 왜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진짜를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LA의 대형 산불 한가운데서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다시 깨달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베벌리 힐스의 호화 저택에서 8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고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성공적이었지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 화려했던 삶은 산불 속에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그날,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놀랍게도 미국 정부도 아니고 대형 구호단체도 아닌 바로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실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조용히 전해지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전하는 잊지 못할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감동 사연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LA, 베벌리 힐스의 고급 저택에서 살며 할리우드 제작사의 부사장으로 일했고 SNS에선 800만 명의 팔로워가 저를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제임스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행복은 당연하고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통의 문자로 그 모든 평온함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뉴스 속 산불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괜찮겠지. 베벌리 힐스는 안전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진 긴급 재난 문자에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벌리 힐스 즉시 대피령 발령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곧장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 산불 문자 봤어? 걱정되니까 얼른 연락줘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올리비아,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어디에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금방 챙기고 나갈게. 안 돼요. 제발 그냥 나와요. 제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올리비아. 그 말이 끝나고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시사회장을 뛰쳐나와 제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속 180km로 베벌리 힐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남편이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저 멀리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희 집 방향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벌리 힐스 외곽의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드디어 들려온 소식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남편분을 발견했습니다.
서재가 무너진 잔해에 막혀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제임스가.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무슨 반응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명이 나왔는지, 울었는지, 아니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조차 그저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평생 함께하겠노라 다짐했던 사람, 제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 불길 속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대피소 생활은 제가 알던 미국, 믿고 의지하던 시스템에 대한 환멸로 이어졌습니다. 체육관을 임시로 개조한 대피소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따뜻한 이불도, 마실 물도, 쉴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노인들은 연기 때문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차도 의사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작은 두통에도 달려와 주던 제 주치의조차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내던 세금, 비싼 보험료, 미국은 위대하다는 말들이 이런 순간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돈이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이런 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씁쓸한 진실이 온몸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피소에 앉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아침.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점점 분노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한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소량의 음식이 대피소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어디선가 험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딴 음식으로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가진 놈들이 더 챙긴 거 아냐? 몇몇 젊은 남자들이 할아버지의 음식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평범한 이웃이었을 사람들조차 서로를 밀치며 남은 음식과 물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본능에 몰리면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생존 앞에선 눈이 뒤집히는 광경. 그건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할리우드 부사장도 800만 팔로워도 그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SNS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많은 좋아요만 쌓일 뿐 실제 도움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VIP 고객이라며 저를 떠받들던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대피소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담요 하나 없이 바닥에서 잠을 청하려던 노인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있는 어른들저도 그들 사이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육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스크예요. 이거 진짜 좋은 마스크래요. 따뜻한 음식도 왔대요. 국이랑 도시락이래. 담요도 생겼어요. 생수도요. 순간
조용하던 대피소 안에 이상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입구 쪽에서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물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의 얼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일단 이 마스크부터 착용해 보세요. 그녀는 KF94 고급 방역 마스크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는 순간 목을 태우던 연기가 한결 덜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총영 사관이랑 한인 단체들이 밤새 물품을 모았어요.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정부도 못하고 대형 구호단체도 오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명령을 받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물품을 분류하고 누군가는 줄을 세우고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담요와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체육관이 그 순간만큼은 질서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킴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식당에서 준비한 국이에요. 뜨끈해서 목에도 좋아요. 얼른 드셔보세요. 말을 마친 그레이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이 담긴 도시락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국을 받아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제임스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국밥 한 입을 입에 넣자 그제서야 꾹꾹 눌러 담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레이스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저 어제 남편을 잃었어요. 제가 말문을 열자 그레이스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저였는데 그날 그녀의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치료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대피소 안에서는 다른 한인 자원봉사자들도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한인 의사들이 대피소로 도착해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하나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구하지 못하던 분들에게 한인 약사들이 직접 의약품을 공수해 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돌아온 한마디 한국 전쟁 도시락을 다 먹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레이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부도 못한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레이스는 제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오래전부터요. 그녀의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혹시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분쟁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레이스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제 어머니를 만났지요. 어머니는 당시 피난민 수용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이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기억을 따라가는 듯 멀리 초점을 잃은 채 하지만 담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라고요. 그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같이 밥을 나누고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반찬 하나라도 나누는 게 사람 사는 도리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몸에 밴 나눔의 DNA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LA의 절망 속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고 있던 거죠. 그레이스의 말이 끝난 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한식당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은 식당이 아니라 구호본부로 바뀌어 있지만요. 그렇게 저는 그레이스의 차를 타고 그들의 거점이 된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평소라면 4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 마스크, 생수, 담요, 의약품, 즉석식품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뜨끈한 도시락이 계속 조리되고 있었고 봉사자들이 끊임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인마트 사장님들이 트럭에 물품을 가득 싣고 도착하셨고 약사, 의사, 간호사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의료 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준비하셨어요? 제 질문에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LA 폭동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그때마다 배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라는 자부심 속에 살던 제 삶.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그런 저와 달리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재난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레이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에게 800만 팔로워가 있다면서요? 그 영향력을 이제 써볼 때 아닌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SNS라면 늘 성공과 화려함만 올리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LA의 작은 한식당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담아낸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밤새 도시락을 만드는 이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봉사자들, 낯선 이웃을 위해 뛰는 의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휘하는 그레이스의 모습까지. 이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채팅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세계 각국의 팔로워들이 감동,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다. 이런 반응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직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도착한 메시지는 바로 안젤리나 졸리였습니다. 올리비아, 지금 당신이 있는 곳 봤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있어요. 당신의 저택을 피해자들에게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그날 밤 안젤리나 졸리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의 스타 저택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 피트, 산드라 블록,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테일러 스위프트 그들은 자신들의 고급 저택을 임시 대피소로 내놓으며 이웃을 위해 집을 나누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레이스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이에요. 그 말이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영상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수없이 증명된 진리였습니다. 며칠 뒤 그레이스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리비아,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뵈러 가요. 그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함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의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입구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복도 한쪽 벽엔 70년 전 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손으로 쓴 편지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레이스가 한 노인의 휠체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스 씨. 그레이스의 아버지셨습니다. 1950년 불과 22살의 나이로 부산에 도착한 미군 청년. 그때 하늘이 정말 붉었지. 연기가 자욱했고 아이들은 울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 존스 씨의 말은 마치 오래된 영화를 되돌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았지. 서로 도와 자기 밥을 나눠주고 아이를 업고 노인을 챙기고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손으로 꿰맨 태극기였습니다. 이건 한 피난민 할머니가 내게 주신 거야. 자기 옷을 찢어서 만든 태극기.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건 당신의 것도 돼야 한다며 존스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안엔 자부심과 아픔 그리고 깊은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레이스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에 계신 또 다른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영호 참전용사님, 존스 씨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오랜 전우였던 분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화면 속 두 사람은 단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화면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가도 젖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 제 마음은 묵직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스 씨의 태극기, 김영호 어르신과의 영상통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들의 미소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겨야 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잊혀질지도 몰라. 제작사로 돌아가 동료 프로듀서에게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건 상업성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을 위한 영화가 아니에요. 기억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 제임스에게 바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첫 촬영은 존스 씨의 작은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낡은 군복, 손때 묻은 흑백 사진들, 그리고 손바느질로 꿰맨 태극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담아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우린 너무 어렸어요. 19살, 20살. 우리 땅도 아닌 곳에서 싸운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존스 씨는 그렇게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걸 보고 우리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 한국에서 연결된 후손들, 그리고 당시 찍힌 필름 자료까지. 그중엔 그레이스 부모님의 결혼식 영상도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 그리고 삶을 이어간 사람들의 기록. 이것도 꼭 넣어주세요. 사랑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개월의 작업 끝에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어떤 상업 영화보다 제게는 더 무겁고 더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시사회를 열 장소를 고민하다 주저없이 LA 한인회관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도 조명도 유명 인사도 없었지만 그날 그곳엔 진짜 주인공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참전용사 어르신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자리한 가족들, 그리고 산불 당시 한 식당에서 함께했던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스크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떴을 때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12,879 우리의 이야기. 그건 존스 씨의 군번이자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첫 장면은 산불 현장의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검붉은 하늘, 잿더미로 무너진 집들,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 하지만 그 영상 위로 나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진짜를 알게 되는 걸까요? 스크린은 이어서 70년 전 폐허 속의 한국을 비추었습니다. 흑백 필름 속 아이들을 업고 뛰는 피난민들, 밥 한 술을 나누는 여성들, 그리고 총을 든 채 두려운 얼굴로 서 있는 젊은 미군 병사들. 중간중간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다시 일어날 줄은요. 우린 단지 싸웠지만 그들은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그들의 자녀들, 한국 후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국적도 세대도 다르지만 기억하고 나누고 이어간다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는 노인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부모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 일어나려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을 부축했고 모두가 함께 조용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걸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앞다퉈 보도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 부모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잊혀져 가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는 전국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었고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넘어선 감사와 연대의 기록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존스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존스 씨는 한 손에 태극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드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영호 참전용사. 70년 전 한 전장의 구덩이에서 서로를 끌어올리던 두 전우가 이제는 백발이 되어 다시 마주한 순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세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눈물이 흘러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그건 단지 두 노인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제임스 기념 다큐멘터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재난, 상처. 그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요. 가끔 꿈에 제임스가 나옵니다. 예전처럼 커피잔을 들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올리비아.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가 될 거야.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공은 팔로워 숫자도 화려한 저택도 명함에 적힌 직함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나누었는가.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이어가야 할 연대의 정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가슴을 울릴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